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전개특위 경우에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9, 자한당 6, 바른미래당 2,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 교섭단체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한마디로 범여권 아니냐, 정의당은.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은 사력을 다하겠다. 오늘 이정미 대표가 한 말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각 출범인데요.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카풀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현재도 동호회도 있고 기존 카풀 중개업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카풀업체에서는 24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된다면은 이제 업 자체가 거의 면허제로 지금 운영되는 업 자체가 그 존폐 위기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카카오가 내놓은 앱이 논란입니다. 카풀 운전자 전용 앱, 카카오 카풀이라는 건데요. 이에 택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의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피부가 접촉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던 여성들한테는 피부암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여성 특유의 어떤 암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물질이 라돈이 나온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물질이 도포되지 않았나. 어제 JTBC 보도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습관 생리대가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였죠. 이에 대해 오늘 습관 측은 국가기관 시험 결과 당사 생리대는 대한민국 방사능 안전기준 수치보다 훨씬 안전한 수치로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서강대 화학과 이덕한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에 합의한 것에 미국이 우려한다. 한미 공조에 이상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에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무겸 청와대 대변인이 콕 집었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다. 그렇다면 한미공조에 균열 생겼다는 건 사실일까요? 청래당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10월 17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지난 7월 말 본회의는 통과했지만 구성을 못해서 정개특위가 가동을 못했는데요. 80여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정개특위는 민주당 8인, 자유한국당 6인, 바른미래당 2인, 비교섭단체 2인 이렇게 꾸려질 예정이고요. 비교섭단체 목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1명씩입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만 시간이 빠듯한데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과연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자, 오랜 시간 걸렸는데 어쨌든 합의는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특위위원 명단이 제출이 늦어짐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특위 명단 제출 조속히 계속 제출해라 요구해 왔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에는 총선 1년 6개월 전 지난 15일까지 설치됐어야 되는데, 정개특위 구성 지연으로 이것도 법을 어떻게 어기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또 한 번 국민들에 보여드린 셈인데, 예. 참 안타깝고요. 국민들께 오히려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더욱 밀실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은 빠져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상대인 부분이 정의당이고,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관철시키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견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여당의 이중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전개 개편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 정개특위해서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경우에 정의당하고 민주당 생각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입 예. 아닙니까? 예. 물론 각 당에서 그것을 소선거구제가 하느냐, 중대, 도농보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정개특위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야당 입장일 때는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다가 여당 네. 되고 나서 조금 달라진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들어봤어요. 예. 그 정확히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대로 그리고 또 민심 그대로 좀 여당이 보다 적극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늦었지만은 열심히 하겠다. 방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까지 8월에 시작할 특위가 11월 시작하니까 촉박할 수밖에 없는데 예. 각 당이 여러 차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론을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법 개정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당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특히서도 그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각 당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선거법 개정은 결국은 각 당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가장 큰 틀은 역시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 이거 같은데 네네. 이 비례성 강화에서는 여야가 공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동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지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부분들은 정의당의 입장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정의당이 예. 각장 앞장서서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는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일한데 그 이제 강도의 차이가 예.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높낮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개특위 안에서 계속 논의해야지요. 그런데 내년 4월 15일까지 이게 선거구가 확정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총선 때 바꿔진 달라진 선거 제도 가지고 실시를 할 텐데 네네. 과연 그 전까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강론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걱정이 많단 말이죠. 저는 이미 이제 국민의 요구가 너무 이 부분에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당이 이것을 요구의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다시 또 이것을 지연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대체적으로 늦게 이렇게 됐지만 아마 속도는 내릴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그러면 선거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의 차이가 현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당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일 텐데요. 그렇게 네네. 하면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강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크죠. 예. 그래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예산과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원 의석수는 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소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자. 그리고 예산도 동결시키자는 전제하에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민들께서도 정치개혁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현 국회의원 300명일 때하고 똑같이 하고 네네. 국회의원 세비는 조금 낮춰서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이걸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국민 세금은 네네.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특권도 좀 내려놓고. 폐지할 것이 많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찬성할까요? 현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때마다 이렇게 자초되어 온 것이 바로 그 기존의 정치인들의 유불리를 우선 따지는 것에서 비롯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번이 가장 적기라는 것을 스스로들도 다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이 바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정과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거법 개정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갖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냐. 자신들의 밥그릇이 달렸는데 이런 지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어차피 법 개정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네. 예. 네. 그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과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과 개헌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고요.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를 하면서 그게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 개정은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을 빨리 추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의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개헌안은 아마 제일 처음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 문제가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개헌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전개해 나가야죠. 예. 그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그럼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도 국회 통과했는데요. 지금 보수야당에서는 지금 후보자 3명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보 성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한 달 동안이나 최고 헌법기관은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로 만든 게 보수야당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포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살쯤 되는 어린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안기려고 하다가 보육교사가 이를 밀치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해요. 당시 그 교사는 이 돗자리라든지 현재 주변을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이는 넘어지고 갑자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교사에게 항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차후에 이제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됐고요. 그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뒤에 맘카페에 이제 지역 맘카페, 엄마들의 카페죠. 엄마 카페에 이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보육교사의 실명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사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 소위 말하는 신상털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맘카페에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 직접 본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을 적었다고요? 예. 지금 보니까 아이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문제는 직접 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가 이제 물어봐요. 이제 이 글을 쓰신 분한테 직접 본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인천 서구 시민 10명에게 들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재 맘카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좀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추모의 글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신입회원 뭐 가입을 막고 있고 또 그다지 이제 그 외부에서는 그 글을 못 보게 하는 등 일단 자기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고 신상이 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 항의 전화가 이제 막 몰려가고 네. 이러면서 결국은 이런 안 좋은 일거리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 해당 아동의 부모님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하거든요. 해당 이게 교사가. 제가 지금 저기 그 해당 어린이의 이제 부모님이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고 아이가 엄마보다도 더 좋아했다. 그리고 선생님과 약속 꼭 지켰다.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왜 이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매우. 조금 전 이동경 작가의 이야기대로 해당 그 아동의 부모는 다 괜찮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친척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동의 친척? 네네. 이제 이모로 알려졌는데 이게 실제 뭐 정말 이모인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원장과 부원장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이제 그 해당 교사에게 물까지 뿌렸다. 이런 이야기를 동료 교사가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바로 신상 털이라고 이제 부르는 신상 공개인데요.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면 사실 한번 공개된 게 다시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난 동료가 일하던 그런 반, 또 실제 이름, 실명, 또 사진까지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역시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보육교사가 결혼을 앞둔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식을 얼마 이제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 신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함께 그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3년 동안 근무하는 사랑하는 동료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면서 비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사망한 보육교사는 과도한 신상 털기에 마녀사냥 피해를 입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글을 쓰고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사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근데 범죄라는 게 단순히 이거 잘못된 행동이다 이러면 안 되지 뭐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법에 있는 법률에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단순히 뭐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비난 뭐 또는 그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면 범죄를 보기 어려워요. 모욕이나 명예훼손. 그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다만 구체적으로 정말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또는 고인 이외의 다른 동료 교사 또는 원장, 부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댓글 내용을 일일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상당 부분은 이게 좀 문제 삼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화가 난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자질을 잘 살펴야겠다. 또는 더는 다른 학대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해당 선생님은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신상털이를 한 사람이 몇 분 보이기는 하는데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글쎄 이게 처벌이 가능한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 공개는 이제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런 명예훼손뿐 아니라 이게 신상을 공개하면서 즉 얼굴이나 뭐 실명이나 이런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서 언급을 덧붙였다면 이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고요. 그리고 댓글을 쓴 사람뿐 아니라 이제 이모로 알려진 그 친척 실제로 뭐 물을 뿌리기도 했고 또 이게 위력의 행사라고 보여진다면은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도 될 수 있거든요. 기타 현장에서의 어떤 폭행이나 어떤 모욕 등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세상을 떴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맘카페 문제가 조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사건 말고도 광주에서 있었던 뭐 태권도 네. 도장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 주차를 하고 이제 큰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화물차가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그 노란색 차가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면서 약간 위협을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당 학원의 이름과 그 학원장의 실명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블랙박스를 공개하니까 네,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네, 공개 사과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만약에 블랙박스에 녹화가 안 돼 있다면은 이 해당 원장과 이태권 학원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이거 말고도 뭐 맘카페 운영진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몇 개월째 돈을 안 내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맘카페를 폐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맘카페라는 게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 그리고 또 아이를 이제 맡겨놓은 그런 또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불합리한 불이익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또 힘도 합해서 대응하고 이거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권력화 그 절차를 밟아서 권력으로서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이른바 갑질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정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맘카페라는 게 뭐 법정단체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인터넷 온라인상에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맘카페를 뭐 없애달라라고 청원을 한다고 해도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올라오면 자기들끼리 막 그거 확인이 안 된 사실 가지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댓글로. 그렇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 사실 또 다른 댓글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확인하고 갑시다 하면 그게 다 자정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다 폐쇄해버리면 그건 또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 어떤 권력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회 단체가 되면은 규모를 갖추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권력의 작용이 좀 순화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작용을 순화시킨다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없앤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정말 우르르 몰려가서 집단 폭행을 가하듯이 또는 집단 왕따를 가하듯이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단의 힘이 너무 과도해져 있다는 그래서 자꾸 앞뒤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도 안 하고 좀 너무 몰아가기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정치권이 사실 그런 문제의 원조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부터가 좀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좀 자제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들 분노에 휩싸인 것 같아요. 뭐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각종 게시판에도 분노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네네네. 사실 분노를 먼저 하면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정말 이거는 내가 다 파악했다라고 생각하신 후에 분노를 표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가봅시다. IT 업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사업에 뛰어든다고 얘기했고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일 하루 파업하고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카풀, 지금 현재 택시 산업이 3D 업종뿐만이 아니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카풀 앱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생존의 문제는 더 질이 나빠질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파업 예정대로 벌이시는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쟁의 절차를 거쳐야 그게 파업이고요. 예. 내일은 우리 집단 행동으로서 승무 거부 형식입니다. 예. 이제 파업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맞지 않다고 좀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집회합니다. 예, 하루만 합니까? 네, 하루만 지금 현재 예정돼 있고요. 예. 이후에는 카풀 앱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그 심각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대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택시업계 요구사항은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카풀 서비스 자체를 없애달라 이겁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요, 카풀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직장이 같거나 아니면 시작과 도착이 비슷한 곳은 카풀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카카오 카풀 웹은 그게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인 것이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택시처럼 똑같이 카풀 앱을 통해서 영업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럼 카카오 앱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택시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신들끼리의 경쟁, 택시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 수는 정부가 그동안에 그 모든 규제를 다 정부가 독점을 했습니다. 예. 요금도 그러고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중앙정부 정책으로 가져가다가 예. 지금 현재 요금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다가 이제 권한을 이임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증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가 묵인하에 지방정부가 증차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 택시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승객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택시 서비스가 다른 외국에 비해 좋지 않다 이런 말도 합니다. 예, 외국의 예를 보면 일단은 친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승차 거부나 각종 서비스 민원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정운동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외국 사례를 비교한다면 외국보다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요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5년 6개월 동안 요금 인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그걸 허용이 안 해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질대로 나빠지고 기사들의 수입은 수입대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요금 인상해주면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스스로 자정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택시를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적으로 추진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집회 어디서 하십니까? 내일 전국 모두가 이제 광화문으로 모이도록 돼 있는데요. 광화문요? 예, 전국에 한 25만 명의 이제 택시 운수 근로자가 있는데요. 예. 약 한 7만 명 정도가 광화문에 모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이었고요. 카카오 측의 입장은 저희가 내일 상황을 보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장 이야기 듣고 왔는데 택시 업계로서는 생존권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택시를 이제 운전하면서 생계를 꾸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또 이제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으시죠. 그런데 고소득 직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데 대부분 서민인데 이렇게 경쟁자가 생기면 본인들의 수입이 훨씬 더 줄어들 거 아니겠느냐. 영업 환경이 훨씬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택시가 어려운 부분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것이 단순히 요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사 사이의 어떤 불합리한 근로관계라든지 또 근로계약의 불합리성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특히 산학금 제도라든지 또는 각종 보조금을 원래는 다 택시 기사들에게 가게 돼 있는데 실제로 택시 회사가 가로채는 경우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택시 업계에서 이 카카오 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보기에 따라서 이 카풀 서비스를 완전히 상용화할 경우에는 자가용 영업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예. 사실 이 카풀 관련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 나왔습니다만 여객자동차 이제 운송사업법이 있는데 여기 81조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입니다. 원칙은 이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는 유상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천재지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예요. 직장에서 많이 하죠. 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이거를 그 중개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이걸 중개해주면서 뭐 하는 게 과연 이게 그 자체가 사업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관련된 면허나 등록 등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단순히 중개만 한다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에서 한 것은 뭐냐면은 운전자들 따로 모집을 했어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가 잘못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규 서비스라든지 사업이 생길 때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겁니다. 이 택시만 해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 상황도 맞습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예. 이걸로 문제 삼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문자로 하나하나 62님 택시 기사입니다. 카카오에서 스마트 콜비 하루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갑니다. 한 달이면 꽤 큰 금액인데 그러면서 택시는 죽이겠다고 합니다. 재벌의 갑질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마트 콜비라고 뭐 따로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콜을 받는 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카카오 택시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특정한 그 특정한 그 운전자에게 콜을 가라고 직접 그 독점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1,000원인가 얼마를 받습니다. 카카오 택시에서 조금 더 그렇죠. 예. 그 외에 그런 게 일반적인 있는데. 경우는 좀 예. 그래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은 화가 지금 많이 난 것 같은데 반대로 이 택시업계의 파업 여부에 일반 시민들은 많이 좀 분노하고 있고 오히려 카풀 서비스를 반기는 듯한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구수영 위원장이 뭐 직접 언급한 대로 지금 현재 그동안의 그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하루 동안 그 택시 운행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자 여기에 대해서 잘 됐다. 차라리 뭐 하루 길 안 막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죠. 특히나 이제 연말연시에 그 야간에 택시 잡기 참 어려운 거, 승차 거부, 뭐 승객 골라잡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가 개선이 안 되니까 직접 이제 자치구에 이제 있었던 권한을 회수해서 직접 나서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들,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그 택시 이제 사업자 또는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그 호소, 뭐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그렇게 아주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측면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택시업계로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안한 서비스가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릴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일단 원칙으로 좀 가보면은요. 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을 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이 택시 관련된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가 몰각되는 이게 결국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의 어떤 그 고려 또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내일 합시다 또. 두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